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날 이제 FOMC랑 또 이제 QRA 발표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증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후 증시는 사실 FOMC 이후에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다시 이제 되돌림을 보였다가 어젠 또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한 1100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좀 대규모로 하다 보면서 좀 그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좀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선물 쪽. 일단 FOMC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전 거 써놨었죠. 이제 QT라는 게 일단 FOMC에서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사실 제가 파월 의장의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안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일단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이 어떻게 하든 결국 지금 데이터 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 내려야 되는 상황인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파월이 금리를 내린들 올려야 될 상황이면 결국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파월이 금리를 올린들 금리가 이제 내려가야 될 상황이면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단 QT 같은 경우가 이제 흐름이 최근에 이제 했던 QT는 22년 6월부터 일단 최대 국채가 300억 달러, MBS가 최대 한 175억 달러씩 총 475억 달러씩 했다가 3개월 후부터 이제 최대 600억, 350억 해서 950억 달러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채는 600억 달러를 항상 해왔었는데 MBS가 약 한 100에서 15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충 약 100이라고 쳤을 때 지금 매월 700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 이게 국채가 250, MBS가 350인데 이것도 똑같이 100밖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350으로 떨어뜨리겠다, 절반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내용이긴 해요. 이게 엄청 많이 줄인 거긴 하거든요. 이제 왜 많이 줄였을까가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결국 이게 QRA 내용이랑, 그러니까 QRA가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거든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냥 20년을 아예 지워버리죠. 이게 위에 시트가 잘 안 보이니까. 보시면은 이제 1Q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 국채가 3,800, 한 3,9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있었고, 장기 국채가 한 3,6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QT가 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시장에 쏟아져는 이제 이 국채 같은 물량은 이제 한 1,9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러니까 QT를 제외하면은 이제 QT 분이 이 차이만큼이죠. 이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EQ 같은 경우가 한 3천억 달러 정도 오히려 빌 발행이 이제 단기 국채가 오히려 순상환이 되고 장기 국채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토탈에서 순 발행액은 이제 한 2,100억 달러 정도 됐던 거고요. 3Q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요 2Q 같은 경우가 한 400억 달러 정도 계획보다 실제로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늘 거로 이제 예정이 됐고요. 3Q 거 발표를 하면서 3Q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국채가 한 3,90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그러니까 순 발행이고, 장기 국채가 4,500억 달러인데,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 사실 EQ는 이 350억 달러 정도를 더 해줘야 되고요. 이 장기 국채에다가 이제 3Q 같은 경우에도 한 1,050을 더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매월 350억 달러씩 QT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QRA 발표된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8,400억 달러 정도예요.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원래 순 발행량이. 근데 이제 그 부분만큼 실제로 한 1,000억 달러 정도만큼은 QT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장기국채 발행이 조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채 보시면은 24년 지금 1Q에서 3Q까지가 9,240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 QT가 감소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요. 이제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22년 금리 한창 오를 때거든요. 237bp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37%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동안 결국 국채가 이제 전체 토탈이 한 1조 2천 정도 발행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3Q까지가 9천억이니까 뭐 사실 그때 버금가는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국채 발행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것도,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 두 가지 모든 요소가 사실 다 이 장기국채랑 단기국채 발행, 이 국채 발행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고 또 경기도 좋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일단 이제 자산 부채 계정들 좀 움직인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1984억 달러 정도 아주 대규모로 감소가 됐고요.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TGA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TGA가 결국 세금이 거친 거잖아요. 세금이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거친 건데, 세금을 걷고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준에서 빠져서 지금 TGA로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R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또 이제 TGA는 재정 정책을 쓰면 떨어질 거거든요. 한 750억 달러가 지금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약 한 2천억 달러 정도는 감소가 되면서 지준으로도 다시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지준도 결국 QT가 되면서 또 깎여 나가긴 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매달 국채량으로는 한 250억 달러, MBS는 한 100억 달러씩 좀 느리게 이제 좀 감소가 될 거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준 자본 잠식은 한 12억 달러 정도 전주 대비 좀 더 감소가 됐고요. BTFP랑 뭐 재할인 창구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연준 순유동성은 한 3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돼서 총 자산도 한 3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보시면은 이제 EQ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순유동성이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자산 대비해서 이게 좀 지준이 많이 줄었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TGA에 좀 영향이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BTFP랑 사실 TGA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SCFI 좀 약간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BDI도 쉽게 조금 약간 추세가 꺾이진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연준이 결국 이 장기 국채 부담 때문에 이제 QT를 멈췄는데, 이제 물가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본원 통화량 자체를 줄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왜냐면은 지금 QT가 계속 국채가 600억 달러씩 되고 있던 지금 와중에도 이 M1하고 M2 중과율 통화량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감률이 사실 M1은 아직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통화량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까지도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랑 이제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알 텐데, 알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이 국채 발행 부담이 사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금리를 좀 누르기 위해서 좀 임시 방편, 사실 뭐 마지막 카드를 지금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국채를 이젠 어떻게 찍을까? 결국 4Q랑 이제 내년도는 과연 어떻게 찍을 것인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Q, 3Q 자체에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국채 발행량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 국채는 이렇게 많이 찍어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RRP가 다 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제 장기 국채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순유동성은 일단 뭐 지준이 감소됐던 그런 좀 TGA 영향으로 좀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온 RRP도 약간 또 증가되는 모습. 근데 사실 TBL 때문에 EQ에는 제가 좀 증가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좀 증가가 계속해서 EQ에는 좀 될 예정입니다. BTFP는 좀 종료가 되면서 감소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지준의 감소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기준은 조금 또 이제 완화가 된 상황이고, 이 시카고 연은 레버리지도 좀 많이 이제 감소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결국 뭐 이제 구리나 SCFI, SSCI죠, SSCI, 그죠? 상품 선물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세적으로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쵸, 이거 SCFI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고, 이거 GSCI죠, GSCI, 골드만삭스 상품 이제 커머더티 인덱스 이고요. 그 다음 이제 뭐 PC도 계속 좀 이제 바닥에서 좀 리바운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좀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 통화량이 다시 좀 증가가 될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상황이 이제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QT 자체가 속도가 이제 슬로우 다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 대비해서도 여전히 사실 지수도 고평가의 영역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좀 오류가 있긴 한데 잠시만요. 네, 좀 창이 이게 엑셀을 많이 띄워놓다 보니까 좀 멈추는데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부채 대비해서 GDP도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 세계 2차 대전 수준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재무 부담 자체가, 정부 부채 부담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결국 총자산 대비 GDP가 결국 통화량 대비해서 GDP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수준에 비해서 통화량인데 뭐 여전히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최소 20%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갈 길이 먼 때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까지는 지준 대신 RRP가 다 감소가 됐는데, RRP가 대부분 이제 소진이 됐단 말이죠. 요만큼이 이제 지준하고 RRP의 차이겠죠, 지금. 이때까지는 지준은 올라오고 이제 RRP가 줄어들면서 지준 플러스 RRP랑 지준의 방향성이 조금 달랐었죠. 근데 이제 RRP가 상당수 부분 감소가 되면서 과거처럼 이제 점점 비슷하게 가면서 이게 사실 10밑으로 이제 내려갈 때 시장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물가를 또 잡으려면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대비 GDP든 아니면 총자산 대비 GDP든 여전히 좀 너무 높고, M2도 결국 다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결국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이렇게 강할 때 물가가 잡히지 못할 거란 얘기죠. 결국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 이 간격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물가가 쉽게 잡히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7, 80년대 인플레이션 기간도 결국에 수요가 훨씬 더 강했던 기간이었다. 2000년하고 2008년도는 이제 공급이 강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쭉쭉쭉쭉 내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뭐 데이터적으로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대국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중국 쪽 계속해서 이 M2 나누기 M1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건 이제 파일은 좀 끄도록 하고요. 계속 이제 좀 버벅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ECB 같은 경우가 뭐 ECB는 6월에 금리 내리겠다 하는데, ECB는 뭐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ECB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은행 대출을 많이 줄여놨죠.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에 이제 했던 대출들을 많이 좀 줄여놨고, 근데 결국엔 이제 ECB도 이 QT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증권 쪽에 대해서, 증권 쪽에서. 근데 이제 그때 또 돈이 또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면서 또 시장이 또 이제 긴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결국 BOJ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돈을 이제 쓰면서 엔화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추세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결국에 이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뭐 아무리 돈을 퍼부어 봐야 결국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 좀 퍼부어서 막아진다고 하면은 다 금리 안 올리고 미국 금리 높여도 다 그냥 돈 써서 막겠죠. 근데 결국은
아주 임시적인 방편이지 결국은 막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돈을 엄청나게 써서 우리나라 IMF 날 때처럼 그냥 외환보고를 다 털던지 아니면 이제 결국 금리를 올리던지 결국 아마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결국은 이제 선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BEI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실질금리 보면은 좀 2년 BEI는 좀 많이 내려왔지만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질금리 쪽이 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쪽이었고요.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BEI가 오히려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내려가고 있고 실질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인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좀 하늘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었던 것도 있었고요. 이제 총선 때문에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아무래도 또 정책 자금을 좀 많이 조기 집행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뭐 재무부 쪽이죠. 결국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이런 데들 쪽이죠. 이제 그런 데서 돈을 많이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이제 하반기에는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돈의 가치는 결국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돈의 가치란 얘기거든요. 지금은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결국 조사 못 하죠.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갈수록 점점 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IR 여전히 국내 쪽 아파트든 뭐 경기도는 인천이든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미국 쪽은 뭐 더 심각합니다. 영국 쪽도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미국 주택 가격 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코어 부동산이나 그냥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여기까지 결국은 가지 않을까.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보여집니다. 이제 서울 실질 주택 가격, 뭐 전국 주택, 뭐 서울 아파트 봐도 여전히 사실 물가가 감안해도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고요. 뭐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냥 참고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ISM이나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뭐 전년 동기비나 뭐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S&P 대비해서 이제 글로벌 GDP 봤을 때, 뭐 사실 여기를 넘지를 못하고 있죠, 결국엔.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를 넘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결국 요 레벨에서 결국은 쭉쭉쭉쭉 하락하지 않을까. 뭐 저는 한, 최소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많이 빠진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요 두 라인 선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이 좀 많이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주식도 좀 빠지면서 결국 최근엔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좀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이제 일드갭이나 뭐 패드 모델이나 뭐 그런데 뭐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장기 시결도 여전히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사실 그나마 이제 좀 튀긴 했지만 전에 비해서 다시 좀 또 금리가 결국 이제 미국발 수급 이슈로 좀 튈 수밖에 없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ROE 데이터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코스피랑 이제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뭐 둘 다 저는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특히 패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뭐 트레일링 퍼로 봐도 뭐 고평가 영역이고 이제 트레일링 PBR로 봤을 때 조금 더 심하게 고평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급 파일을 안 켰네요. 잠시만요. 뭐 수급도 이제 미국 쪽 S&P랑 이제 나스닥 투기저 순 포지션 좀 살펴보면은 일단 롱 포지션이 조금 소폭 둘 다 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은 뭐 여전히 저는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감안한 수치는 조금 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DXY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슬로우 다운, 좀 약간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급이 뭐 그래도 외국인 쪽은 현물 쪽은 나쁘진 않았었는데 이제 선물 쪽에서 조금 매도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긴 시계열에서는 여전히 좀 개인 매수가 더 누적적으로는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약간 전주 대비해서는 약간 좀 늘었고, 신용잔고 추이는 결국 증시 레벨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근데 사실 신용잔고도 고평가고 코스피 레벨에 비해서 뭐 코스피도 같이 이제 둘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뭐 개인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수급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견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용잔고 이제 전주 대비해서 약 한 1,000억 달러, 1,000억 정도 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1조 정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화면은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 일단 올라가고 있던 게 사실 내려오는 추세로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사실 국고도 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가 금리가 조금씩 이제 좀 과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좀 빠질 때가 돼서 좀 국채 금리 좀 빠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사실 실업률 발표가 있어요. 이제 9시 30분에 이제 고용이랑 뭐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 네, 뭐 사실 고용은 뭐 그렇게 안 좋을 이유는 지금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IS 서비스 지표도 이제 사실 11시에 이제 발표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좀 물가가 좀 안 좁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긴 한데, 뭐 이건 뭐 사실 실업률 데이터는 뭐 제가 사실 전문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이건 뭐 한번 봐야 되긴 하겠죠. 이제 사실 움직임은 뭐 차트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달러도 여전히 롱 추세긴 하지만 좀 사실 롱 추세 좀 많이 약화된 모습, 금이나 둘 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WTI는 좀 확실히 빠지고 있는 추세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는 추세, 애플은 좀 중립적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빠지고 있는 추세, 엔비디아는 좀 빠지는 추세로 좀 기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국고 3년은 일단 아직까지 좀 중립적이고요. 이제 점수로 봤을 때 이제 국고 10년도 마찬가지로 그냥 중립적이다. 그다음 이제 미국 70년은 쇼 추세에 조금 더 가까운데 쇼 추세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좀 약해지고 있고, WTI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이제 많이 약해져서 이제 사실 중립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약간 조금 숏 추세에 더 가깝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시간에랑 오늘 거 반영하면은 뭐 또 중립적으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약간의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볼린저나 이제 RSI 등등으로 봤을 때 볼린저 이렇게 넘어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RSI도 그렇고, 금리는 조금 당분간 아주 약간은 한 1, 2주 정도는 좀 빠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이제 좀 과열이긴 하다. 사실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뭐 과열인 건 과열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국고 10년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좀 과열은 과열이다 라고 보여지고, 묵체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좀 과열해서 조금 내려오고 있다 라고, RSI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과열로 넘어갔다가 사실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RSI도 마찬가지고요. 좀 과열을 해소하고 있는 이제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좀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과열을 보이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RSI도 뭐 똑같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WTI도 보시면은 과열을 보다가 결국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사실 RSI로는 꽤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뭐 좀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 추세가 좀 애매한 단계입니다. 빠질 만큼도 빠졌고 언제든 반등도 가능한. 근데 이제 사실 빠지는 추세긴 빠지는 추세인 좀 애매한 단계. 네, 이탈 정도로 봤을 땐 조금 뭐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새라고는 보여져요. 사실 삼성전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변동성도 사실 이미 많이 벌어져 있고 해서 좀 축소될 수도 있는 삼성전자만 모습은 좀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애플은 뭐 사실 오늘 거 하면은 좀 올라가긴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도 사실 저금리 때나 뭐 금리 낮을 때 이제 채권 발행 싸게 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는 게 유리했지,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채권 발행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들 사실 효과가 이제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엄청 싸진 않는 이상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벌어져 있고 해서 요거는 뭐 여기도 모여 있고 한번 단기 반등 정도는 언제든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RSI로 봐도 그렇고 좀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긴 좀 약간 지금은 좀 애매하죠, 추세가. 지금은 좀 빠질 만큼 빠지기도 하고 어차피 결국은 더 빠져야 되긴 할 텐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이긴 한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지수 살펴보면은 지수 쪽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 쪽 구간들은 이제 롱 추세로 조금 돌아온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 일봉 추세들은 좀 숏에 더 가깝고 주봉은 여전히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120 추세는 뭐 생략하고 그냥 일봉 추세만 살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중립적인 포지션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이나마 롱 포지션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나마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코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그냥 나스닥 100 일봉으로 봤을 때 결국 뭐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인 거는 맞는데 좀 아주 초단기로는 조금 애매한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초단기로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RSI로 봐도 그렇고 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P는 뭐 모습이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도 뭐 사실 뭐 요것만 봤을 땐 좀 애매하고 RSI로 봐서도 애매해요. 사실 여기는 좀 요런 데이터로 봤을 땐 조금 애매한 모습이 있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애매한 반등 정도, 애매한 추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열을 보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가 됐는데 여기서 사실 더 갈지 빠질지는 뭐 사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냥 요 데이터로만 봤을 때 이제 변동성은 좀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결국 근데 사실 좀 꽤나 많이 이제 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간을 생각보다 많이 채웠거든요. 사실 선물론 여기까지 넘어서 이제 여기가 14일이고 여기가 결국 10일이기 때문에 레벨도 그렇고 사실 절반 이상 레벨 채웠고 해서 언제든 빠져도 좀 이상하지 않는 그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를 넘어서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구간에 먹을 건 롱으로 봤을 때 여기밖에 없고 결국은 저는 하방으로 더 뚫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는 일단 지금 좀 보여지고요. 이게 뭐 주봉으로 봐도 지금 그냥 딱 전환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깨지면 이번에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까도 그렇고 이제 볼린저가 모이고 있어요. 이제 결국 한번 뭐 더 가야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더 간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를 넘어서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슬슬 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또 먹었으면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결국 고점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기준선이 쭉쭉쭉쭉 내려오면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이제 하방 압력을 증시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국내는 조금 더 하방 확률이 지금 단기적으로도 더 높아 보이는데 S&P나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A, B, C일 가능성 자체도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결국 여기를 못 넘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못 넘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를 못 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넘지 않는 한 뭐 사실은 지금은 하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으로 더 보는 이유도 있는 게
결국 여기서 추세선이 지금 깨졌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추세선을 잘 타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이탈이 됐단 말이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50일 기준선에서 한번 반등 정도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구름대까지 걸쳐 있지만 좀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보여지고, 빅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다 걸려 있죠. 뭐 구름대까지는 한번 내려갈지 아니면 바로 바운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결국은 또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이게 뭐 C로 한 번 정도 반등은 ABC로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든 아니면 바로 빠지든 결국은 좀 하방 추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기서 한 방 더 있을지 아니 여기서 바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항생이 이제 반등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사실 뭐 그냥 워낙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건 이제 좀 조심을 하시고, 만에 하나 들고 있다면 그냥 파시는 게, 이렇게 RSI 과열까지 나왔으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은 참 안 좋게 봐가지고 길게 봤을 때는 좀 좋지 않게 보긴 합니다. 이제 상해종합도 결국 200일 이동평선 좀 넘어서긴 했지만 좀 추세적으로 중국 쪽은 저는 여전히 유동성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기준선에서 좀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이 또 깨졌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남은 게 이제 52등 평균선에서 좀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 인 것 같고, 볼린저 이탈했다가 넘어올 때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 계속 사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안이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WTI도 결국 여기 구름대에서 잘 지지가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모여 있죠. 결국 벌어지면서 위든 밑이든 튈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하방 쪽에 더 가깝지 않나. 결국은 이제 금리가 튈 거라고 봅니다. 이 단기 조정 후에 바로 튈지 조금 더 뺐다가 튈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도 결국은 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뺐다가 튀든 바로 튀든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반등이 이제 그렇게 크진 못했어요. 이 떨어진 거의 부분에 비해서는. 근데 기준선이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져 있기도 하고 해서 넘어가도 아주 뭐 잠깐 정도 넘어가다 빠지든 결국은 이 얇은 구름대를 전 좀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자사주 매입하고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만 자사주 매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요 내려간 부분의 하락 되돌림 정도는, 상승으로 되돌림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저금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로 조달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좀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52동 평균선에 구름대를 잘 넘냐 마냐에 좀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일단 구름대 조금 걸린 모양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국채 발행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채 발행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결국 QT 금액을 좀 대폭 감소를 시켜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진짜 어려울 땐 뭘 해주냐 이거죠. 사실 이미 먼저 카드를 썼고 앞으로의 다가올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사실 연준과 재무부가 더 이상은 이제 할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RRP도 다 썼고 거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QT라는 카드 줄이는 카드도 다 쓴 상황에서, 근데 돈을 풀면은 결국 RRP 금리가 올려야 돼서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QE를 할 거라고 하면. 좀 징태양단에 결국 장기금리가 좀 징태양단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좀 증시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